한국의 정치 참 코미디죠? 그래서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은 누구인가? 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용한 봄날, 강원도 춘천의 작은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동훈. 어린 그는 곧 서울로 이사하게 되죠.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이 집에는 유독 공부라는 단어가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부모는 교육에 대한 신념이 뚜렷했고 아이는 그 기대를 침착하게, 때론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던 건 명석한 두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학원가에서도 한동훈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내며 수업을 이끌곤 했죠. 그런 모습에 학원 원장은 늘 저 아이는 서울대를 갈 게 아니라 서울대를 바꿀 아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조숙했고 고집은 있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 친구들의 시선이 저절로 모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논리가 실려 있었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 버릇은 어린 나이에도 신뢰를 쌓게 만들었죠. 선생님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친구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아이에게도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를 대신해 일진 무리에게 맞서다 교무실에 불려간 일이 있었죠. 말썽꾸러기와 엘리트 아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 한동훈은 틀린 건 틀리다라는 확신을 삶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는 사소한 일상부터 사회 문제까지 다양했죠. 그 중에서도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늘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법조인이 된다는 꿈을 초등학생 때부터 품고 있었고 그 꿈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의 삶은 더욱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명문 중학교에 입학한 뒤 한동훈은 그저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먼저 변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한동훈이 있는 반이라는 말이 입소문처럼 퍼졌죠. 그가 지닌 경쟁력은 암기력보다 판단력에 가까웠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땐 단순 계산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고 국어 비문학 지문에선 논리 구조를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또래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 셈이죠. 이런 능력과 자세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이어졌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서울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무언가를 더 쌓기 위해 들어온 곳이었죠. 한동훈의 청소년기와 대학 초입까지의 시간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철도 위를 달리는 열차 같았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탈선은 없었고 그는 이미 그 레일의 끝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대략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 대한민국은 봄이었고 그 삶도 시작은 잔잔했지만 머지않아 폭풍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 이름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한동훈에게 서울대는 도착점이 아니라 통과지점이었습니다.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날 그는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 이 안에서 주눅 들지 말 것. 둘, 바깥의 문제에도 관심 가질 것. 셋, 절대 안주하지 말 것. 법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법 조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회를 해석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라는 걸 그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수업보다 도서관, 교과서보다 판례집에 더 자주 손이 갔죠. 점수는 늘 수석권이었지만 그는 결코 점수 따기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토론 동아리 모의 재판, 인권 캠프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법이라는 언어를 현실로 번역해보려 애썼습니다. 당시 교수진 중 한 명은 한동훈은 답을 맞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다시 던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 그의 진짜 무기였던 거죠. 사법시험은
그의 실력을 확인받는 무대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단숨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 성적으로요. 하지만 진짜 전설은 그 다음이었죠. 사법연수원 제27기 수석 졸업.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연수원 수석은 곧 검찰의 미래를 뜻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은 검찰의 황태자, 포스트 윤석열 같은 수식어를 붙였고 선배 검사들은 속으로 긴장했죠. 하지만 한동훈은 그런 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수원 수석이라는 명예를 챙기기보다 어떤 검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 고민했습니다. 검사로 임관한 이후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첫 발령지는 서울중앙지검. 그곳에서 그는 초짜 검사로서의 몸을 낮췄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일일이 발로 뛰었고 피의자 신문 땐 날카로운 논리로 빈틈을 짚어냈죠. 곧이어 그는 대검찰청으로 옮기게 됩니다. 보통의 검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른바 특수통의 길을 걷게 되죠. 정치인, 대기업, 권력기관을 상대하는 수사는 늘 위험했고 실수 안 하면 모든 걸 잃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하나를 수사하는 동안 한동훈은 사람보다 사실을 보았습니다.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로 말했죠. 그의 이런 태도는 조직 내에서도 빠르게 신뢰를 쌓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인물로도 인식됐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진실만 말하는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이 시기 윤석열과의 인연도 시작됩니다. 윤석열은 그를 일 잘하는 후배로 인정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거침없는 스타일에 놀라면서도 점점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차례 특수수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고 때로는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정한 수사보다 편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동훈은 여러 차례 외압과 회유를 마주했고 심지어 인사에서 불이익도 받았지만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말하는 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동료가 고개를 숙였고 적잖은 상관이 불편한 침묵을 삼켰습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라는 그의 신념은 조금씩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제 한동훈은 단순히 공부 잘했던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울릴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의 전조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그리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을 오가며 특수수사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매번 다른 책상이지만 그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앞에선 냉정했고 법 앞에선 단호했죠. 그의 이름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였습니다. 정보기관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시험이었죠. 수많은 외압과 정치적 파장이 몰아쳤지만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많은 이들이 몸을 낮췄지만 한동훈은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경외의 시선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은 속으로 미쳤다고 했고 일부는 살기를 모른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검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그의 존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단순한 수사를 넘는 국민적 분노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이 수사에서 중심 실무를 맡았고 윤석열과 함께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까지 모든 과정을 전면에서 이끌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은 두 사람을 하나의 이름처럼 불렀습니다. 윤한 라인. 윤석열은 선봉이었고 한동훈은 검증과 정리를 맡는 참모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가는 역할은 아니었죠. 윤석열이 방향을 잡으면 한동훈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략을 짜고 법리를 구성하며 수사의 논리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있어 그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당시 한동훈은 수사 브리핑에서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로 사건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도 주목이 쏠렸죠.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의 편에 설 뿐입니다. 그 말은 기사 제목으로 수없이 인용됐고 국민들은 점점 이 젊은 검사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특수수사를 거듭할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권력층의 미움을 샀고 그에 대한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국회, 심지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그를 두고 위험한 검사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거나 지방으로 발령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법과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죠. 그는 끝까지 싸웠고 버텼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와 동시에 공포의 특수통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한동훈을 두려워했고 일부 언론은 경계했으며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느새 검사라는 직함 이상으로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이 뒤바뀌어도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공정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 조직 내부의 냉대, 그리고 정치라는 이름의 늪.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 시기부터 예고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시절 존재감에 확립하는 장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더 이상 수사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 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무대로 호출됩니다. 법무부 장관. 누군가는 검사 출신으로는 너무 빠른 승진이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윤석열은 확신에 찬 듯 말했습니다. 한동훈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청문회 날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권력 남용, 과잉 수사, 정치적 편향성 등 날선 공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한동훈은 특유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질문을 받아치고 정확한 법률 용어로 반박했습니다. 의원님,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기록을 보시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당황했고 언론은 그 장면을 클립으로 잘라 퍼뜨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의 핵심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저지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졌고 검찰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피해자는 누가 지켜줍니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국민적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장관실 안팎에서는 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 야당과의 신경전, 언론의 집요한 감시. 그러나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출입국과 교정 등 전 부서를 챙기며 법무행정의 틀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법무부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입니다. 그 말처럼 그는 철저히 실무 중심으로 움직였고 현장을 직접 찾으며 개선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지 행정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날렵한 외모,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은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SNS에서는 그의 청문회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2030세대 사이에선 쌍방 커뮤니케이션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정치판에 드물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한동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고 질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실보다 먼저 메시지를 내놓는 날도 있었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국민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은 그의 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의 직설화법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장관이 너무 나선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은 대선용 행보 아니냐며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은 이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아도 국민을 위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 한동훈은 단순한 장관이 아닌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보수층은 그를 원칙 있는 법치주의자로, 중도층은 합리적인 전문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야권 지지층 중에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말이 된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그는 절제된 언어와 태도를 유지했지만 점점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를 하실 건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 일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언젠가 바뀔 거라는 건 그도 국민도 알고 있었죠. 드디어 한동훈 정치권 입문 정식 데뷔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난 후 한동훈은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고 야당은 장관직을 발판 삼아 대권을 노린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국민은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여권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이 시작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세대 간 갈등은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물러나야 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한동훈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은 비상 상황을 맞이했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릅니다. 여러 인물이 거론됐지만 대통령과 중진들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당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그렇게 한동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무자가 아닌 정치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개편하며 보수의 이미지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노령화된 당내 문법을 바꾸기 위해 소통 방식을 바꿨고 유튜브와 공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 공천 혁신안, 윤리 강화 등 기존 보수당에선 보기 드문 시도들이 이어졌고 비판과 박수는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 시기 한동훈의 언행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전통 보수의 핵심 가치를 지키되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보수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키되 국민과 멀어지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고 말하며 중도층과 청년층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그는 장관직 이후 첫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역구는 수도권의 중심이자 상징적인 전장이었던 서울 강남갑. 당내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죠. 총선 유세 기간 그는 거의 매일 거리로 나섰습니다. 양복 상의는 벗고 셔츠 소매를 거둔 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한 장 한 장 명함을 직접 건넸습니다. 구호는 짧고 강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새로운 미래. 시민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30대와 4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선명했습니다. 한동훈은 여유있게 당선되며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순간
정치적 존재감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언론은 정치 초년생이지만 신인의 무게는 아니다라고 평가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대선까지 내다볼 인물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총선 후 그는 당대표급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식 명칭은 최고위원이었지만 실질적 의사결정의 중심엔 늘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중도와 청년을 아우르는 메시지, 그리고 정제된 언행은 당내 계파 싸움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그를 향한 시기와 견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정치권에 정식으로 발을 들인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검사 한동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정치인이자 보수의 미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이제 그는 대통령을 향한 길의 입구에 서 있었다. 한동훈이 국회의원으로 정식 입성한 이후 그의 정치 행보는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내부 회의와 공개 연설에서 보여준 강단과 논리, 그리고 청년층과 중도층을 아우르는 소통 방식은 보수 진영 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한동훈의 이름은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됐다. 특히 강경한 대북관과 법치 우선주의, 그리고 개혁적 보수라는 이미지는 그를 보수의 새로운 얼굴로 만들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법과 질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약점들도 드러났다.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중과의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점은 한동훈 본인도 알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과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한편 당내 일부 보수 원로들과는 의견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긴장감도 높아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엮이면서 정치적 입지가 위태롭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었다. 2025년은 한동훈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단순히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는 것을 넘어 보수 진영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국민 앞에 서서 합리적 보수를 외치며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모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동훈은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키우며 동시에 보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정치라는 무대는 언제나 평탄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 속에서 한동훈은 자신의 신념과 전략을 시험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국민과 당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동훈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을 누려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정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품는 덕을 쌓는 것이다. 진심과 진리는 언제는 알아줄 것이기에 요즘 선거철이라서 정치가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